뉴욕을 방문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외동포처 신설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백악관이 위안부 할머니들과의 두 번째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림비라는 명칭보다는 종군 희생 여성 추모비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뉴저지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에 한인경찰 4명이 새로 채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음에도 재외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들기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를 신설해 한국 정부에 재외국민들의 현안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을 방문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포처 신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한 의원은 어제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동포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 이슈는 재외동포처 신설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재외동포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750만 재외동포 시대에 걸맞는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은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여야 재외동포 관련 의원들을 만나 동포처 신설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만한 체계가 없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동포처를 설립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자문기구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로 들어서든지 그 안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뉴욕 추진위의 김영진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들을 관장하는 독립기관이 꼭 필요하다며 동포처 신설을 위한 조직적인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재외 국민과 동포들을 위한 독립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포처 설립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안 상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동포처 신설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대돼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다음 달 백악관 관계자들과 또 면담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난달 30일 한 차례 만남 이후 2차 면담을 약속한 것인데요. 할머니들의 증언이 미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플랫 애니스코프 오바마 대통령 부보좌관 겸 백악관 공공업무국장 등 백악관 관계자 2명은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를 만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중 후속 면담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두 번째 면담은 특히 백악관 대외정책 담당자들도 참석해 할머니들의 증언을 듣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니스코프 국장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증언이 자신이 본 보고서와 다르고 외교 문제도 있어서 백악관 참석 대상자들을 넓혀 증언을 듣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에 비춰볼 때 이 발언은 더욱 주목됩니다. 위안부 문제를 여성 인권 분야로 한정하지 않고 외교 정책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백악관 방문은 마이크 혼다 의원이 주도한 미 하원의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 지 7년 만에 역시 혼다 의원의 노력으로 성사됐습니다. 위안부 기림비라는 명칭이 잘못됐다는 항의성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대한 인물의 뜻을 기리는 기림이라는 표현보다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추모하는 추모의 표현과 위안부보다는 종군 희생 여성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뉴저지 유니언시티에 미국에서 7번째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기림비라는 명칭에 대해 국립국어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외교부에 종군 희생 여성 추모비 등으로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국어원은 기림이라는 단어가 뛰어난 업적이나 정신, 위대한 인물을 칭찬함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라는 항의성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러 차례 접수됐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달 외교부에 명칭 변경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어원은 기림비의 대체어로 추모비, 추념비, 넋기림비 등을 위안부라는 표현 대신에는 종군 희생 여성이나 종군 성노예를 쓰는 쪽이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심각성을 드러내는데 더 적절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외교부는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입장을 정할 방침입니다. 시민참여센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이 뉴저지 버겐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공부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해켄색에 위치한 버겐카운티 청사. 뉴저지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자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이곳에 한인 학생 17명이 찾았습니다. 이들은 시민참여센터가 마련한 여름방학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한인 고등학생들로 지방정부 기관의 역할과 활동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청사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버겐카운티가 무엇을 하는지 직접 카운티장에게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자라나고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버겐카운티에 더욱 인볼브하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청사 5층의 회의실에서 이들을 맞이한 캐서린 도노반 버겐카운티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지역사회 일꾼으로 자라길 당부하는 한편 지난해 카운티 법원 앞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의 설립 배경과 과정, 한인 등을 포함한 이민자 정책, 정부 인턴십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와 한인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our diversity is wonderful. I think Bergen County having all kinds of different people, and my son is adopted, he's from Paraguay, so the immigrant community makes a lot of sense to me. He's 23, you know, I'm part of that community as well because my son is an immigrant. So the answer is yes. That's a long-winded answer. When you ask someone who's running for office an answer, usually we give you a long-winded one, but the answer is yes. 한편 공화당 소속의 캐서린 도노반 버겐카운티장은 지난 2011년부터 카운티를 이끌고 있으며 올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제임스 테데스코 프리홀더와 재선을 펼칩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한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역할과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어 구사 경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버겐카운티에 한인 경찰 4명과 공공안전센터 요원 1명 등 5명이 새로 채용됩니다. 브라이언 히긴스 버겐카운티 경찰국장은 최근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회 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겐카운티에는 한인 인구가 10%를 차지하는 등 한국어 구사 경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미 뉴저지주 시빌 서비스 커미션에 최근 공무원 시험을 치른 한국어 구사자 명단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요, 한인 이모 씨가 빠르면 오는 11일부터 마와에 위치한 버겐카운티 경찰국
공공안전센터 요원으로 일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안전센터 요원은 911 등 응급 상황에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아 경찰 등에게 연락을 취하는 자리입니다. 또 늦어도 10월 말까지 한인 경찰 4명이 신규 채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히긴스 국장에 따르면 공공안전센터 요원으로 선정된 이 씨는 모든 선발 과정을 통과했으며 현재 마지막 약물 테스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버겐 카운티 경찰국에는 존 윤 씨가 유일한 한인 경찰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인 경찰 4명이 동시에 채용된다면 가장 많은 수의 한인 경찰이 한 번에 채용되는 뉴저지주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이에 대해 팰리세이드파크 한인회 이강일 회장은 한인 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려는 히긴스 국장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란킴 의원이 모바일 오피스를 열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찾아갑니다. 모바일 오피스 운영으로 한인 노인들의 궁금증과 문제점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플러싱 YMCA에서 모바일 오피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플러싱 지역 노인 60여 명이 참석해 열띤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 아파트 대기 시간과 신청 방법, 노인 렌트 인상 프로그램,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각종 노인 혜택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노인들이 의원 사무실까지 방문하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노인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3차례 정도 더 모바일 오피스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메트로카드 할인 요금제와 무료 노인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도 소개됐습니다. 뉴욕주 65세 노인들과 장애인들은 신청을 통해 50% 할인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승인이 나면 신청자의 얼굴이 찍힌 메트로카드를 받게 됩니다. 또 무료이거나 한 달에 단 $1로 전화 개통과 사용이 가능한 노인 라이프라인 전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각종 혜택에 대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신청에 궁금증이 있는 한인 노인들은 모바일 오피스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세 미만 한국 국적의 자녀라면 어디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한국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들에게 자녀 양육수당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모두 $5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미국을 포함한 해외 체류 아동 1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33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 총 $179만 달러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4,112명에게 $134만 달러를, 부산시가 1,242명에게 $40만 달러, 인천시가 800여 명에게 $27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 유학, 재외공간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해외에 있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국적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공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27년간 동결됐던 해외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가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에 입국할 때 초과 물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400인 해외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600로 인상합니다. 또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되는 상습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산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00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1,60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 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2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79년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 10만 원이 도입된 이후 1996년 $400로 바뀌었지만 이 기간 1인당 국민 소득이 6배로 늘면서 해외 여행객의 구매력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면세 한도는 27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면세 한도 $400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와 함께 가산세를 낸 여행객은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노동허가 심사가 갈수록 지연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을 가로막는 새로운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취업이민 전자 노동허가 신청 처리 기간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4일 현재 수속 중인 노동허가서는 2014년 3월 접수분입니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5개월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평균 처리 기간이 2개월이었습니다. 3개월가량 늦춰진 것입니다. 서류에 문제가 발견된 감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노동허가서 처리는 더욱 지연됩니다. 노동허가서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노동허가서는 현재 2013년 3월 접수분이 처리 중이어서 최소한 1년 5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적정임금 산정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체로 적정임금 판정에 2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